자, 근데 NBA 들어가기 전에 추천 절차 같은 거 한 번씩 눌러주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어제 거 자랑 한 번만 또 하면은, 어제 무려 이랬습니다. 초안에서 보여드린 축구가 굉장히 잘 맞았어요. 좋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저한테도 뭐, 제가 맨날 무승부 햄물 잡으면서 적중률이 높지는 않은데, 터지는 날도 있어요. 축구 이렇게 여러 가지로 따져가면서 분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잘 걸리는 날도 있는데, 요즘에 그래도 그저께도 무승부랑 햄무 2개 맞추고, 4개 중에 2개 맞췄으니까 나름 괜찮았죠. 고배당이니까 다. 네, 지금 일단 필라델피아는 딱히 뭐 엔비드 결장한다 얘기 없었고, 바툼, 그리고 코빙턴이 이제 또 프로버블이니까, 지난 경기 제가 바툼이랑 코빙턴이 안 나오면서 필라델피아 이런 그 윙뎁스가 좀 빠질 수가 있다 이러면서 필라델피아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소리를 했었어요. 근데 그날 미네소타를 상대로 굉장히 잘했습니다. 특히나 엠비드나 맥시, 엠비드가 특히 미네소타라는 강팀 상대로 엄청나게 퍼부었었죠. 51득점 했나? 하여튼 미네소타 상대로 엄청 잘했었는데 엠비드가 MVP 2연패까지 노려볼 정도로 진짜 어마무시한 포스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미네소타 같은 리그 최강의 수비팀 상대로 그랬다는 점은 정말 대단한 것 같고, 그날 맥시도 35득점으로 상당히 잘 거들었었죠. 근데 내일은 이제 우브레도 있고 그 코빙턴까지 뛸 수 있다 보니까 일단은 그날보다도 더 필라델피아가 전력상으로는 더 나아진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토론토도 뭐 마땅한 결장은 없습니다만 지금 올 시즌에 토론토는 저는 그렇게 좋게는 안 봐요. 토론토가 내일도 이제 그 필라델피아 상대하는데 최근에 샬럿 상대로 114대 99 마인 승리를 거뒀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덴버한테 9점 차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 두 경기 동안에서 눈에 들어온 거는 토론토가 3점슛 10개도 못 넣었다. 3점슛 시도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었고, 요즘에 토론토의 3점 슛감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점이 일단 눈에 들어오고요. 그 지난 샬럿전도 이날 샬럿이 결장이 되게 많았어요. 기본적으로 요즘에 맨날 안 나오던 라멜로 볼이라든지 뭐 은틸리키나 뭐 이런 애들 다 못 나왔었고, 거기다가 마크 윌리엄스도 결장, 고든 헤이워드까지 결장, 말 그대로 팀에 이런 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친구가 아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샬럿 상대로 토론토가 쉬운 승리를 주웠고, 뭐 그전에 애틀랜타한테도 패배하는 등 그냥 요즘에 토론토는 별로 믿고 싶지가 않아. 저는 그렇게 좋은 팀이라고 안 보고, 또 토론토가 올 시즌 11승 16패로 말 그대로 5할 승률 미만의 팀이거든요. 필라델피아가 올 시즌 5할 승률 미만 팀한테 12승 1패. 필라델피아가 승리하는 그림은 좀 자명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재밌는 거는 양 팀의 맞대결인데, 필라델피아랑 토론토가 최근 맞대결 11경기를 붙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냐면은 2022년이니까 생각보다 최근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고, 뭐 그때부터는 엔비드도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중심으로 뛰었었고, 토론토도 이제 반즈도 드래프트 되고, 시약한 반즈 뭐 아누노비 다 뛸 때니까요. 전력상으로 아주 큰 차이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 기간 동안 양팀의 맞대결이 11경기 연속으로 229.5 기준으로는 언더였다. 그리고 막 100일 대 104, 110대 100, 100이니까 한 210점대도 되게 많았고, 심지어 막 200점도 안 난 경기도 있어요. 88대 103, 뭐 되게 많아. 90대 110, 104대 101, 막 이런 경기 되게 많아가지고 저는 일단 언더도 괜찮아 보이긴 하네요. 기본적으로 토론토가 그렇게 빠른 템포의 팀은 아니고, 필라델피아도 안 풀리면은 언더가 나거든. 그래가지고 저는 이 경기 229.5 언더에다가 필라델피아 마인 이렇게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루클린 대 덴버, 이거는 브루클린이 요즘에 좀 많이 못해요. 브루클린이 서부 원정 한 바퀴 쭉 돌고 오면서 일단은 팀 분위기가 많이 꺾였고, 직전 경기 뉴욕한테도 아주 무기력한 패배를 당했었죠. 브루클린이 3점 47개 던져갖고 15개 넣었으니까 3점도 그렇게 많이 잘 터지진 않았었고, 브루클린이 왜냐면 지금 리그에서 3점슛 두 번째로 잘 넣는 팀이거든. 최근 4경기 동안 브루클린이 107대 123으로 득점은 107점, 실점은 123. 말 그대로 수비가 많이 안 되는 편이었었고요. 그 기간 동안 본인들은 야투율 42%, 3점 35%밖에 못 넣으면서 본인들의 평균 야투율보다도 훨씬 떨어져 있었고, 상대팀한테는 야투율 48%, 3점을 41.5%로 쳐맞고 있더라. 최근에 브루클린은 이런 뭐 3점 대처도 안 되고 인사이드도 격파 당하고 많이 안 좋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반대로 이제 덴버는 최근 6경기 동안 이제 그 머레이도 이제 부상 복귀하고, 고든이나 이제 좀 풀라인업으로 임한 적이 되게 많았어요, 덴버가요. 그 기간 동안 덴버가 상당히 잘 풀렸다는 거를 이렇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최근 6경기 동안 덴버가 득점은 121점, 실점은 109점으로 되게 잘 풀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또 덴버가 약간 원정에서 안 좋다고 했었는데, 홈이랑 반대로 원정도 3승 거뒀어요. 애틀랜타, 시카고, 토론토한테. 그래가지고 덴버가 이 최근 6경기 동안 야투율은 49.8%, 상당히 높은 인사이드 득점률에다가 3점은 3점 41%, 되게 잘 들어가요. 상대한테는 야투율 45.3%로 본인들의 야투율과는 한 4%가량 차이나게 잘 맞고 있고, 3점은 33.5%밖에 허용을 안 했습니다. 말 그대로 덴버가
최근 6경기 동안 아주 지난 시즌 우승팀 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원정이긴 하지만은 덴버가 뭐 휴식일도 꽤 있었던 편이고 브루클린한테 덴버가 승리를 한다면 저는 4.5 마일 정도 해줄 것 같고 230.5 이거는 조금 고민하게 되는데 덴버가 그래도 원정에서는 덴버가 이렇게 좀 타이트한 경기? 언더게임을 많이 한다는 점 그리고 브루클린이 요즘에 페이스 보면은 득점도 많이 안 터지고 좀 자멸한다는 점을 봤을 때 저는 가비지로 간다면 언더게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NBA 같은 거 농구 경기는 마헨이랑 언더오버 중에서 언더를 페어링하는 건 별로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덴버의 마헨이랑 언더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턴은 내일 딱히 큰 결장은 없고 댈러스 결장 한번 보세요. 댈러스 결장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일단 돈치치 안 나오고 요즘에 한창 폼 좋던 엑섬도 안 나와. 조시 그린도 뭐 계속 안 나왔었고 거기다가 어빙까지 안 나옵니다. 어빙도 계속 결장해서 어빙은 뭐 앞으로 한 몇 달간 결장할 거라고 하고 라이블리까지 없다. 그야말로 댈러스가 제가 이거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런 라인업 하디, 팀 하주, 데릭 존스 주니어, 그랜트 윌리엄스, 드와이트 파웰 이 라인업으로 나와 올 시즌에 뛴 적이 있나 봤더니 한 경기도 없어. 1, 2분, 3분 그 정도도 이 라인으로 뛴 적이 없었고 그냥 개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뭐 돈치치도 빠지고 팀의 구심점이 지금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예, 제가 그래도 몇 개 좀 찾아왔는데 이런 것들 한번 보면은 자 돈치치가 뛰고 안 뛰고는 한 5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빠지면 오히려 더 점수가 잘 난다. 그런 건 있고 돈치치가 빠져봤자 득점도 그렇게 뭐 큰 차이는 없다. 뭐 이런 것들이 보였는데 댈러스는 어빙이 빠지거나 팀하더웨이 주니어가 빠지거나 이러면은 언더게임으로 가는 빈도가 상당히 높다고 그랬는데 내일은 일단은 팀하더웨이 주니어가 주전으로 출장할 것 같고 그리고 데릭 존스 주니어가 뛰냐 안 뛰냐에 따라서도 대존주가 빠지면은 오바, 대존주가 뛰면은 다소간에 언더로 가는 경향이 있었다 그랬었는데 이 밖에 다른 친구도 볼게요. 제이든 하디가 뛰면은 뛸 때보다 하디가 뛰면은 마이너스 4.4점도 얘가 안 뛰면은 한 플러스 3 정도니까 제이든 하디가 뛰는 게 댈러스의 팀적으로 한 7점 가량은 손해다 그런 것들이 보이고 하디가 뛸 때는 언더게임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오죠. 특히 실점은 그대로인데 득점이 거의 한 8점 가량 빠진다. 네, 이런 면모가 많이 보였어요. 아무래도 뭐 비교 대상이 돈치치다 보니까 뭐 그런 것 같고 말 그대로 하디가 뛰는 게 실점에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득점이 많이 빠진다. 이런 것들이 보였었고 또 드와이트 파웰 이제 원래 같으면 라이블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파웰이 나오죠. 드와이트 파웰이 이제 뛰면은 한 5점 정도 마이너스라고 하고 네, 좀 오버페이스로 가는 느낌이 있다고 하네요. 드와이트 파웰이 센터로 출장을 할 때는 파웰이 안 뛸 때는 한 235점 정도 근데 파웰이 뛸 때는 245가 넘어가죠. 파웰이 뛰면 다소간에 오버게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소리가 되는 건데 근데 이거는 뭐 비교 대상이 왜냐면 파웰이 보통 댈러스에서는 이제 벤치로 많이 나오고 반대로 이제 라이블리가 뛰는 시간이 파웰이 없는 기간이라 할 수 있겠죠. 말 그대로 라이블리가 뛸 때가 팀이 더 잘 돌아가고 파웰이 뛸 때 벤치 구간일 때가 팀이 잘 안 돌아간다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아무래도 팀하더웨이 주니어랑 파웰이랑 같이 뛰는 빈도가 많다 보니까 좀 오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저는 뭐 이거는 크게 계산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데릭 존스 주니어가 뛰고 안 뛰고도 대존주가 뛸 때는 한 233점 정도 대존주가 안 뛸 때는 242점이죠. 이렇게 언더오버적으로 대존주가 있고 없고도 언더오버의 영향이 많다. 이렇게 댈러스는 주전일 때랑 비주전일 때랑 팀의 템포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내린 결론은 내일 댈러스는 팀도 개판이고 저 라인업이면 그냥 언더오버 계산도 힘들다. 일단 수비가 잘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또 득점도 잘 안 될 것 같아. 팀에 좀 게임 조립할 선수가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휴스턴도 다소간 좀 부진한 상태예요. 최근에 3연패에 빠져 있는 데다가 맞대결도 최근에 9번의 맞대결 동안 휴스턴이 댈러스한테 1승 8패 마지막 승리가 이제 작년 11월이니까 올해는 한 번 붙어갖고 1패인데 작년 내내 그냥 개뚜들어 맞았다. 얘네가 또 같은 디비전이다 보니까 자주 만나거든요. 근데 휴스턴이 작년에 뭐 탱킹 팀이었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올 시즌은 한마디로 작년이랑 아주 다른 휴스턴이잖아요. 오히려 지금 휴스턴이 좀 요즘엔 조금 처져 있긴 한데 그래도 플레이오프도 노릴 정도로 좀 성장했고 내일 또 더구나 홈이니까 뭐 직전 경기 휴스턴이 홈에서 애틀랜타한테 패배를 하면서 좀 홈 강팀의 느낌도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 빠진 댈러스는 휴스턴이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거 휴스턴의 마헨에다가 언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는 좀 걱정인 게 사실은 휴스턴의 색깔대로 댈러스가 이 정도로 많이 빠지면 저는 막 득점 면에서 좀 처질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 휴스턴의 페이스대로 갈 것 같은데 휴스턴이 물론 이렇게 많이 뛰는 팀 상대로는 오버게임도 많이 하지만은 내일 저는 댈러스 공격이 그렇게 잘 안 돌아갈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많이 삐그덕거릴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일단 언더 생각하고 있거든요. 휴스턴이 이기는 그림이라면은 보통 언더 게임을 했을 때는 막 마인 7.5 정도 마인하는 그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인데 이거는 제 나중에 이제 표 구매하신 분들은 우선순위 살펴가지고 베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휴스턴 마인에다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애미 대 애틀랜타 이거는 좀 요즘에 분위기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밑에다가 이제 히로 복귀 후에라고 더 적어놨는데 2경기밖에 안 돼요. 2경기밖에. 타일러 히로가 돌아오고 나서 마이애미가 평균 득점 111점, 실점은 109점으로 타이트한 경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야투율이 47.6%, 3점이 44.1%. 내일도 버틀러가 결장하는데 직전 경기도 마이애미가 버틀러가 결장하는 경기였었거든요. 올랜도를 사실상 4쿼터에 조금 올랜도가 따라오긴 했지만은 거의 뭐 가비지급으로 처발랐던 경기였어요. 그날 이제 마이애미가 3점 29개 중에 15개 꽂으면서 되게 잘했었는데 전반전에만 18점짜리 앞서 나갔었으니까 그냥 이 경기는 조기에 마이애미가 끝장내 버린 경기였었고 저는 일단 마이애미의 가장 큰 전력은요 버틀러도 아니고 아데바요도 아니고 히로도 아니고요 스포에스트라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이제 그 웨이드 있을 때부터 마이애미의 그 막 3P까지 이끌고 막 그랬던 감독인데 딱 그냥 안 좋은 이런 살림 속에서도 최적의 결과를 끌어내는데 상당히 그런 능력이 있는 감독이다. 이건 뭐 마이애미라는 이런 언더독 팀을 이끌고 파이널까지도 가고 그런 것들이 말해주죠. 저는 마이애미의 가장 큰 전력은 에릭 스포이스트라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올 시즌 뭐 하이메 하케스 주니어 이런 친구들 발견해낸 게 전 그런 면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버틀러도 없었고 중간중간에 아데바요도 없고 히로도 없는 와중에 팀이 상당히 잘 굴러갔다는 점. 그런 것들 생각하면 일단은 마이애미가 기본적으로 최근에 상당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다. 그 선수 운영도 좋고 뭐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또 이제 던컨 로빈슨까지 살려냈잖아요. 던컨 로빈슨이 작년에는 거의 뭐 정규 시즌은 없는 사람급이었는데 올 시즌은 3점 엄청 퍼붓고 있죠. 그래서 내일 버틀러가 못 나오긴 하는데 저는 버틀러가 마이애미에서 이제 뭐 게임 조립도 되고 마이애미 이런 부족한 2%를 채워주는 선수다. 물론 에이스 롤도 가능하지만은 수비적으로나 뭐 리딩이나 뭐 팀의 부족한 뭐 이런 드라이브인 뭐 이런 것까지 채워주는 선수라고 하는데 일단은 안 나오는 게 아쉽긴 하지만은 직전 경기 버틀러가 안 나왔던 경기에서 타일러 히로가 보여준 점이나 이렇게 뭐 팀원들이 이끄는 점까지 저는 타일러 히로가 또 성장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마이애미에서 좋게 보고 반대로 이제 애틀랜타 동기어진을 노린다고 했는데 뭔 말이냐 애틀랜타는 계속해서 그냥 제일런 존슨이 빠졌건 어쨌건 간에 오박 게임을 많이 해요. 그래갖고 최근에 휴스턴 잡고 토론토도 잡고 디트로이트도 쉽게 잡고 이랬었는데 애틀랜타는 결국에 야 우리 존나 오박 게임 하자 결국에 누가 이기는지 보자 이래가지고 휴스턴 상대로도 이겼거든. 뭐 인사이드도 막 51개 중에 30개 넣고 3점도 40개 중에 17개면 괜찮게 넣었었죠. 뭐 등등 이렇게 애틀랜타는 말 그대로 야 화력전 하자 이거야. 저는 일단 내일 마이애미 대 애틀랜타 경기는 오바 쪽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게 핸디값이 1.5면은 저는 마이애미 쪽이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애틀랜타는 제가 여러 차례 말했지만은 제일런 존슨이 빠진 이후로 계속 좀 퐁당퐁당 게임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긴 거는 휴스턴 빼고는 토론토나 디트로이트는 상대가 조금 자격 미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못했어 그때는 상대팀들이. 애틀랜타 좀 어렵게 좀 적은 점수 차로 이기긴 했는데 애틀랜타가 저는 그렇게 지금 막 잘 나가고 있다 생각도 안 하고 저는 이 경기 마이애미의 마헨에다가 오바 좀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골스 대 워싱턴인데요. 이게 워싱턴이 백투백이거든요. 그리고 골든 스테이트는 직전 경기에 이제 좀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그런 승리를 거뒀었다. 골스가 보스턴 상대로 상당히 좀 어려운 경기를 역전해내면서 상당히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 경기는 일단은 워싱턴이 백투백이라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워싱턴이 오늘 포틀랜드한테 118대 117 진짜 타이트한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워싱턴이 백투백일 때는 여기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0승 3패에다가 본인들은 115점, 실점은 130점. 근데 이 와중에 야투율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워싱턴이 백투백일 때. 야투율 50% 이상에다가 3점도 40% 가까이 넣어요. 근데 반대로 상대팀한테도 그만큼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워싱턴이 내일은 물론 뭐 백투백 데이터가 전부는 아니지만은 오바 게임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수비도 안 되고 본인들은 또 많이 공격하고 그런 그림일 것 같은데 워싱턴이 이제 그 드라이브인이나 상대 페인트전 득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높다고 했었고 페이스도 빠르고 본인들이 야투 시도도 많고 상대한테도 많은 기회 허용하는 편이고 결국에는 난타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근데 골스가 이제 인사이드 루니가 저기 밑에 적은 것처럼 이제 좀 커리어 내내 블락 개수가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인사이드 버티컬 수비가 안 된다. 블락을 많이 찍는 선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이 다른 날보다는 이제 상대팀의 인사이드를 공격하기엔 좀 용이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워싱턴이 제가 늘 말했던 약점이 상대한테 오펜스 리바운드를 엄청나게 많이 내준다. 이 부분 1위가 오클라호마고 그 이제 2등 상대한테 오펜을 많이 주는 팀이 두 번째가 많은 팀이 이제 워싱턴이거든요. 근데 골든 스테이트는 올 시즌 오펜스 리바운드 1위 팀이다.
골든 스테이트가 생각보다 오펜스 리바운드 참여도도 높고 많이 따는 편이에요. 반대로 이제 워싱턴이 딱 리바운드 따면은 그 골스의 이제 후방을 역습으로 전개할 수 있는 그런 찬스도 많이 나오는 편인데, 어쨌든 골스는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 참여 빈도가 상당히 높은 팀이다. 골스가 오펜스 리바운드 따고 워싱턴의 그 림을 2차적으로 공략하고 아니면은 외곽으로 빼가지고 좀 프리한 3점을 노린다든지 그런 찬스가 많이 날 것 같고요. 뭐 이런 그림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골스 경기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저는 내일 약간 오바 게임 양상일 것 같고, 그런 양상이라면 저는 골든 스테이트 쪽이 더 많은 공격 기회 바탕으로 화력전에서는 골스가 밀릴 게 하나도 없잖아요. 최근에 이제 커리가 안 좋은 분위기를 떨치기도 했었고, 탐슨도 한 경기 두 경기씩 폭발하고, 크리스 폴도 여전한데다가 위긴스까지 벤치에서 나가고 잘해주고 있으니까 요즘에 골스 분위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좀 커리의 연속 3 기록도 중단되고 안 좋았었는데 요즘에 골스는 저는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골스 마엔에다가 오바 이렇게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크 대 피닉스인데, 요즘에 피닉스가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요. 제가 저번에 막 포틀랜드 쪽도 프렌도 보고, 요즘에 그냥 피닉스 반대로 프렌 까면은 생각보다 괜찮아. 워싱턴도 그렇고 포틀 같은 이런 리그 내 약팀들한테도 많이 쳐맞았어요. 이 피닉스가 제가 시즌 초반에 부커가 안 나오는 시절에 못하다가 듀란트가 홀로 막 팀 어렵게 이끌다가 부커가 돌아오고 나서 비로소 팀이 빛을 봤다, 이런 부분들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요즘에는요 7연승을 하고 있다가 그 이후 10경기 동안, 한마디로 부커의 컨디션이 많이 가라앉은 동안 3승 7패로 많이 부진했어요. 많이 부진했었고, 이 기간 동안 그 10경기 동안 평균 득점 111점, 실점 114점, 그리고 야투율 46.2%에다가 3점 슛이 33%로 아주 처져 있는 상태고, 상대팀한테는 야투율 46.4%, 3점 37.2%로 허용을 했다. 한마디로 되게 뭐 못하고 있다, 그런 소리예요. 이 기간 동안 만난 팀들이 토론토, 덴버, 멤피스, 랄, 세크, 골스, 브루클린, 뉴욕, 워싱턴, 포트. 그러니까 약팀들도 꽤나 많이 만났는데 3선 실패인 거야. 멤피스 잡고 골스 잡고 워싱턴 잡고 이렇긴 했는데, 대부분이 다 프렌권이었어요. 그래서 피닉스 반대 프렌이라든지 그런 거 까면은 좀 쉽게 가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내일 그래서 너키치가 결장하잖아요. 이것도 좀 뽑아왔거든요. 너키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키치가 결장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 너키치가 뛸 때는 팀적으로 플러스 한 5.73, 빠지면은 마이너스 6.44. 한마디로 피닉스는 센터가 너키치가 있을 팀이 잘 굴러간다. 특히나 득점 부분에서 너키치가 뛰어야지 한 10점가량, 득점이 한 10점가량 많아지고, 실점도 한 2점가량 줄어들어요. 확실히 너키치가 있을 때가 피닉스는 팀이 좀 더 잘 나간다는 점인데, 너키치가 없으면은 뭐 득점, 실점 이런 언더오버적인 부분들도 언더로 많이 가고, 뭐 실점이 많아지긴 하지만은 득점이 워낙에 차이가 나가지고, 너키치가 빠지는 기간 동안에는 한 227점, 너키치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한 235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너키치가 있고 없고가 언더오버적으로도 좀 보이는 것도 있고, 한마디로 너키치가 있어야지 피닉스는 잘 굴러간다. 제가 뭐 한창 팀이 좋았을 때 부커가 너키치를 버프시켜주더라. 부커가 있고 없고, 부커가 없던 시기에 너키치는 이런 야투율이나 3점 효율이 되게 안 나왔는데, 부커가 있는 동안에 너키치가 거의 뭐 야투율 50% 이상, 3점도 막 많이 안 던지지만 거의 막 50% 이상 이렇게 쏜다고 했었었죠. 요즘에는 그런 게 조금 사그라들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너키치가 안 나온다는 점이고, 반대로 이제 세크라멘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크라멘토가 제가 막 팍스 유무에 따라 뭐 팀이 많이 갈린다 이런 소리도 많이 했지만은, 요새는 팍스 유무에 따른 이런 팀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긴 했었어요. 근데 뭐 경기 내용을 보면은 팍스가 없으면 안 돼, 이 팀은. 팍스가 있어야지 여러 가지 공격 파생 효과도 그렇고, 뭐 사보니스가 좀 더 빛나는 것도 그렇고, 좀 프리한 3점 찬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주거든. 그래서 팍스가 있어야지 잘 굴러가는데, 일단은 내일 뭐 딱히 세크라멘토는 말링모크가 퀘스처너블이다, 이거 말고는 큰 결장은 없고요. 제가 여러 차례 요즘에 키건 머레이가 아주 또라이급 활약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키건 머레이는 젊은 선수고 수비 기어가 아주 뛰어난 선수예요. 빅 윙들 가운데 대표적인 수비 좋은 선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수비도 좋은 친구인데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세크라멘토의 키건 머레이가 최근 6경기 평균 득점 23.5점에다가 야투율 57%, 3점 57.5%. 저번에 그 한 경기 3점슛 기록 12개인가 박아가지고 또 기록 같은 거에 접근했다고 했었죠. 부커나 듀란트 막을 윙자원. 한마디로 키건 머레이는요, 부커도 막을 수 있고 듀란트도 막을 수 있는 선수다. 물론 듀란트는 타점이 워낙 높으니까 컨테스트 하는 정도에 그치겠죠. 그래서 듀란트는 일단은 막기 힘든데, 키건 머레이가 진짜 막 트위터 같은 데 가면은 키건 머레이 수비 모음 12분짜리 영상도 있거든요. 그 유튜브에 치면 나올 거야. 키건 머레이 디펜스 치면 아마 11분짜리 영상 나올 건데, 얘가 따라가는 수비나 컨테스트나 그냥 또라이급이에요. 수비 존나 잘합니다, 진짜로. 제가 이런 윙들 되게 좋아해요. 뭐 폴 조지도 그렇고 카와이도 그렇고 한데, 난 수비만큼은 진짜 이 따라가는 거나 그런 게, 그러니까 한번 뭐 스크린에 가려진다든지 한번 놓쳤을 때 다시 재차 따라가는 능력, 이런 게
장난 아니야. 스텝이 진짜 미쳤어. 수비 스텝이. 이런 키건 머레이의 수비는 기복이 없다는 점을 칭찬을 하고 싶고, 저는 지금 워낙에 피닉스가 안 좋은 상태여가지고 세크 쪽에 마인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언더오버 상으로는 저는 오바 쪽을 생각해볼게요. 아무래도 세크라멘토 경기다 보니까. 그리고 피닉스도 제 아무리 안 풀린다지만 이렇게 세크라멘토처럼 같이 뛰는 친구들이랑은 245.5가 좀 높기는 한데 오바 날만 더 하다, 그런 생각 들긴 드네요. 자, 근데 어제처럼 막 대단한 지표가 있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아스톤 빌라 대 셰필드 유나이티드. 많이들 아시겠지만 지금 아스톤 빌라가 역사적인 행진을 하고 있죠. 지금 리그 홈 15연승을 거두고 있고요. 이제 16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리그 15연승이 이제 팀 역사상 최장 기록이고 이미 세웠고, 16연승, 17연승 이제 새로운 발자취를 이제 써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역사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아스톤 빌라다. 특히나 홈에서는 아주 극강이다라는 건데, 내일 이제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상대를 합니다. 아스톤 빌라는 지금 3위에 위치해 있고 셰필드가 리그 꼴찌죠. 특히나 셰필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리그 최저 슈팅 142개, 그리고 최저 골기 뎁값 13개, 막 이런 식으로 엄청 안 좋은 지표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적어드릴게요. 셰필드에 관련된 지표들 여기 위에다 이렇게 적어드렸거든요. 그리고 올 시즌에 셰필드는 또 EPL 내일 또 원정 경기인데 원정에서도 상당히 안 좋죠.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셰필드가 이제 작년에는 챔피언십에 있었고 그 전에 EPL에 있을 때부터 쭉 그냥 최근에 EPL 원정에서는 매우 안 좋았다. 최근 EPL 원정에서 33경기 중에 저렇게 승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쭉 보면은 네, 여기서부터 이제 끊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쭉 달려가지고 한 2승밖에 없었다. 에버튼한테 한번, 메뉴 원정에서 한번, 이렇게 셰필드가 원정에서 상당히 안 좋았다는 점. 그리고 올 시즌에는 더구나 원정 무승이다.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 시즌 원정에서는 1무 7패,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셰필드인데, 그 아까 제가 아스톤 빌라가 지금 15연승 이미 달리고 있다고 했고 뭐 16연승, 17연승 쭈르륵 갈 거예요. 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아스톤 빌라 지금 기세가 워낙 좋아가지고 리그에서 홈에서만큼 이렇게 연승 행진 달리고 있고, 앞으로 남은 게 셰필드, 벌리, 뭐 뉴캐슬 같은 팀 고비긴 한데 어쨌든 지금 아스톤 빌라 기세로는 저는 쭈르륵 갈 것 같긴 해요. 일단은 좋아 보이고, 이 기록은 뭐 리버풀이 24연승, 맨시티가 홈에서 20연승, 메뉴가 19연승 이렇게들이 기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스톤 빌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3년 한 해 동안 아스톤 빌라가 거둔 25승, 23년 한 해 동안, 이 EPL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EPL인 것 같아요. 2023년 한 해 동안 아스톤 빌라가 거뒀던 25승이 팀 역사상 최다승이기도 하고, 이제 2023년 한 해 동안 아스톤 빌라가 승점을 81점을 벌어들였대. 리그에서 이 아스톤 빌라보다 2023년 한 해 동안 더 많은 승점을 벌어들인 팀은 맨시티밖에 없다. 맨시티가 87점이라고 했어요. 작년에 이제 그 아스날이 2023년 해가 바뀌면서 조금 부진했고 그 사이에 맨시티가 치고 나갔죠. 그래갖고 맨시티가 역전 우승까지 해냈는데, 어쨌든 아스톤 빌라의 기세도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스톤 빌라의 공격에 이제 창 끝을 담당하는 선수가 이제 올리 와킨스잖아요. 올리 와킨스가 뭐 지금 계속해서 골 집어넣고 있는데, 한 골만 더 넣으면은 EPL 4시즌 연속 10골 이상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기록은 그 로비 파울러 이후 최초라고 합니다. 여기 중간 보면은 챔피언십이 있어서 지금 14골, 11골, 15골, 9골 이렇게 좋은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올리 와킨스입니다. 그리고 통산 이제 아스톤 빌라에서 49골 넣고 있는데, 이 기록은 빌라 이제 옛날 제가 한창 피파 온라인 하던 시절 아그볼라우가 74골, 그 전에 이제 또 메뉴에서 트래블까지 이뤘던 드와이트 요크 60골, 이런 친구들 이후로 그 올리 와킨스의 기록이 그 다음으로 대대 세 번째로 좋은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 팀의 또 맞대결 지표도 하나 볼 건데, 아스톤 빌라가 그냥 셰필드한테 극강이에요. 극강. 양 팀의 맞대결상으로, 자, 아스톤 빌라가 1966년 이제 1966년이라고 하면 이제 잉글랜드가 월드컵 우승을 했던 그 해잖아요. 진짜 엄청 오래됐어. 60년 가까이 된 기록인데, 이때 홈에서 셰필드한테 한번 패배한 이후로 아스톤 빌라가 그 이후 이제 왼쪽 이제 홈이니까 홈만 보시면 돼요. 쭉 아스톤 빌라가 홈에서만큼은 셰필드한테 진 적이 없었다. 이거 FA컵이고 쭉 이렇게 됩니다. 뭐 상대 전적이 아주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리그에서 홈에서만큼 아스톤 빌라가 셰필드한테 14경기 연속 무패, 8승 6무였다. 8승 6무. 그리고 아스톤 빌라는 지금 현재 강등권 팀들한테 5연승 달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갖고 전반적으로 아스톤 빌라를 안 좋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스톤 빌라가 딱히 뭐 대단한 결장이 있는 것도 아닌 걸로 제가 확인을 했었고, 그러니까 뭐 뻔한 거라도 누구나가 다 아스톤 빌라 승리를 많이 보겠죠. 근데 저같이 이렇게 혹시라도 좀 뭐 변수 같은 게 어떤 점들이 있나 이런 거가 찾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대단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스톤 빌라의 일반승은 뭐 배당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마행까지도 노려볼 만하다 싶습니다. 홈에서 셰필드 같이, 제가 아까 셰필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쪽에 보이는 것처럼 리그 최저 슈팅 등등 최저 골 기대값, 그러니까 골 찬스도 얼마 못 잡는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스톤 빌라가 그렇게 큰 위협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아스톤 빌라의 마인까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엠폴리 대 라치오가 지금 라치오 때문에 너무 힘들어. 빡세 솔직히. 이 라치오가 진짜 뒤지게 못하거든요 요즘에. 라치오 축구를 좀 좋아하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감독을 했었고, 뭐 밀린코비치 사비치랑 루이스 알베르토 중원에다가 임모빌레가 한창 잘할 때 진짜 국내 이제 내수 한정, 세리아 내수 한정으로 진짜로 빡센 팀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뭐 유벤투스의 이제 시대가 끝났고 인터밀란, AC밀란, 라치오는 아니고 인터밀란이나 AC밀란 같은 팀들이 좀 리그 우승 경쟁을 많이 했는데 라치오도 한 막 3위까지도 하고 아탈란타도 그때 축구 재밌었고 되게 세리에아가 좀 볼만한 시기였었는데 이제 라치오는 밀린코비치 사비치를 팔고 나서 땜빵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에. 지금 라치오의 최근 전적이 이렇거든요. 일단 직전 경기 인테르한테 패하고 베로나 비교 그 전에 많이 이기곤 했는데 일단은 라치오의 올 시즌 전적이요 많이 구립니다. 한번 보면은 라치오 올 시즌 전적이 이래요. 내일 또 원정인데 원정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냥 이래요 최근에. 물론 뭐 유벤투스 원정, 밀란 원정 뭐 이런 거 있고 나폴리 원정 가서 이기고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그냥 기본적으로 살레르니타나한테도 패하고 볼로냐는 지금 좀 잘 나가는 편이죠. 뭐 여러 가지로 라치오가 그렇게 밀린코비치 사비치의 그 땜빵을 잘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라치오가 일단 카마다 다이치를 사왔잖아요. 카마다 다이치가 지난 시즌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되게 잘한 거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일본 대표팀에서도 사실 카마다 다이치는 톱 바로 뒤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4-2-3-1의 공격형 미드필더라든지 아니면 세컨탑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라치오는 4-3-3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갖고 좀 중원도 보면은 오히려 루이스 알베르토한테 공격적인 역할을 맡기는 게 더 이제 효율이 많이 나는 편이고 카마다 다이치를 쓰려면 막 4-2-3-1의 공격형 미드필더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별로 없어요 사실. 그래서 카마다 다이치는 라치오의 4-3-3에서 쓰기에는 다소간의 툴이 조금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라치오에 맞는 조각은 아닌 것 같다. 일단 그런 생각은 들고. 그래서 라치오가 요새 좀 잘 안 풀리는 얘기를 먼저 드렸고 엠폴리 얘기는 제가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합니다. 엠폴리는 맨날 기둥뿌리 팔지 않냐, 그래갖고 시즌 초반에 걔 박았지 않냐, 똑같은 얘기인데 별로 바뀐 게 없어 엠폴리가. 시즌 초반에 엠폴리가 되게 못했어요. 여기부터 쭈르륵 졸라 못했어. 살레르니타나 한번 잡고 하긴 했는데 시즌 초반에 5연패로 스타트하면서 일단은 리그 최하위권에서 출발을 했고 그 외에 이렇게 막 가끔 막 살레르니타나 잡고 피렌체를 또 잡고 나폴리까지 잡고 이렇게 진짜 의문의 승리를 많이 거두긴 했는데 일단은 엠폴리가 최근에도 4경기 연속 승리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엠폴리가 좀 부진해요. 저는 그런 이제 배경들을 엠폴리가 계속해서 기둥뿌리 팔고 또 강등됐다가 다시 살아나고 막 그랬는데 올 시즌도 좀 내려갈 기미가 보이는 것 같아요. 강등될 사이즈가 조금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나폴리 원정 승리 이후로 좀 끈덕지긴 합니다. 사솔로한테도 잘 비볐다가 패배했고 제노아랑 그리고 레체랑도 1대1로 비기고 토리노한테는 좀 체급에서 밀린 약간 면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올 시즌에 홈에서는 내일 홈경기인데 홈에서는 1승 2무 5패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 그나마 엠폴리가 좀 믿어볼 만한 구석이라면은 이제 이탈리아 U21 대표팀 캄비아기라든지 스트라이커 캄비아기라든지 중원에 이제 발단지 뭐 이런 친구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인데 사실은 저는 그게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엠폴리는 약팀인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력은 있지만은 근데 라치오가 지금 엠폴리를 제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라치오가 뭐 임모빌레도 막 쉽게 골 받고 막 그러면 쉽게 갈 것 같은데 그러질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 경기 너무 애매해가지고 이런 것도 찾아왔거든요. 뭐 주심 데이터 같은 거. 주심 같은 거 이제 마테오 마르케티 주심이 관장한다고 하는데 뭐 특별히 나오는 거는 홈팀한테 페널티킥 많이 준다는 거. 홈팀한테 0.23개 원정팀한테 0.15개로 경기당 페널티킥이 조금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언더오버도 조금 살펴볼까 했는데 이주심이 맡을 때마다 언더오버는 2.56밖에 안 나왔다. 그 경기당 골수가 2.56골이다. 그렇게 뭐 특출난 수치도 아니에요. 그래서 언더오버도 뭔가 살피기 좀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라치오가 글쎄 그렇게 막 쉽게 승리하는 그림은 좀 안 그려지지 않나. 그래서 저는 무승부 내지 해무 같은 고배당 노릴 것 같은데 이 경기는 저는 해무보다는 무승부가 조금 가까울 것 같아요. 사스올로 대 제노아. 자 여기는요 하나 눈에 띄는 지표가 하나 있긴 합니다. 뭐냐 제노아의 원정 지표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제노아의 지금 작년부터 쭈룩 해가지고 제노아의 지표가 상당히 안 좋은 게 일단 눈에 보이죠. 그리고 올 시즌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이렇게 쭉 시작인데 첫 경기에서 라치오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 이유가 지금 7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이게 한 발 더 나아가서 모든 전적으로 보면은
코파 이탈리아까지 한 경기 뛰게 되거든요. 코파 이탈리아도 라치한테 1대0으로 졌었는데, 그러면은 제노아는 올 시즌에 원정 성적이 어떠냐? 1승 1무 7패 이렇게 되고요. 자, 눈에 들어오는 거 뭐냐? 이 7패 가운데 햄무가 무려 6번이다. 아탈란타 원정에서 2대0 당한 거 말고는 전부 다 한 점차 패배였어요. 단순하게 일단은 제노아의 햄무 가능성은 꽤나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노아의 오늘 상대팀 사스올로가 홈에서 경기를 하는데, 이 사스올로도 리그에서 홈 5경기 연속 무승 중이다. 몬짜, 라치오한테 패했고, 볼로냐랑 살레르니타랑 비기고, 로마한테도 또 이렇게 패배를 하는, 요즘에 사스올로가, 제가 여러 차례 사스올로가 이적 시장을 돈 많이 썼다고 했어요. 뭐 판 것도 많이 팔고, 이번 시즌에 뭐 피나몬티, 이제 바흐라미, 볼파토, 볼로카, 리파니 뭐 이렇게 나름대로 돈을 많이 썼거든요, 사스올로가. 근데 결과가 지금 안 나오고 있다. 이겨야 될 경기도 많이 좀 승점을 많이 못 가져가는 것 같고, 베라르디가 올 시즌에 참 잘해요. 베라르디가 지금 리그 200 공격 포인트를 달성을 했거든요. 122골 78호시로 세리에 이제 300 몇 경기 동안 200 공격 포인트를 쌓는 마일스톤을 달성을 했는데, 근데 뭐 팀 자체는 그렇게 잘 나가고 있지가 않다. 결과가 안 나오는 편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노아가 스쿼드 경쟁력은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제노아 가장 최근 경기 보면은 일단은 후방부터 후방에 이제 그 드라구신, 유벤투스에서 임대온 드라구신이 나름대로 잘 크고 있고, 그리고 말리노프스키, 바델리, 프렌드룹, 여기 중에 이제 바델리나 말리노프스키는 세리아에서 오랫동안 몸담으면서 뭐 경력도 많이 있고 나름대로 좋은 평가 받던 선수들이었죠. 저는 말리노프스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전방 구드문손도 올 시즌에 그 레테기가 빠져있는 동안 딱 주포 노릇 해주고 있고, 유벤투스한테도 골 박을 정도로 동점을 만들 정도로 좋은 자원이고, 그리고 메시아스, 작년에 이제 밀란에서 활약했던 메시아스가 지금 제노아에서는 나름대로 초롱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노릇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조화로운 전방, 비겐스몰 조화로운 전방자원에다가 세리아에서 잔뼈가 굵은 그 이제 중원에다가 또 나름대로 좀 유망한 이제 후반까지 이렇게 제노아가 이런 뭐랄까 멤버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뭐 여기도 맞대결 전략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사스올로가 1부 리그에 올라온 이후로는요, 이때 2016년에 이제 홈에서 사스올로가 1부 리그 승격 이후에 홈에서 2016년에 한번 패배를 했고, 그 이후로는 4승 2무 이런 식으로 7년 동안 진 적이 없었다. 4승 2무였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스올로가 딱히 제노아한테 많이 밀릴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봤다시피 원정 제노아가 지금 6경기 연속 햄무를 하고 있다더라. 뭐 그런 것도 확인됐었고, 또 애매하니까 주심 기록도 갖고 왔거든요. 주심 기록 갖고 왔는데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 주심도 상당히 페널티킥을 좀 많이 주는 주심이라는 점이랑, 홈 쪽에다가 비교적 페널티킥 좀 많이 불어주는 주심이고, 그러니까 홈을 좀 잘 봐주는 성향이 있다는 거고, 이 주심이 관장할 때는 경기당 2.7골, 생각보다는 언더오버 쪽에서는 오버 쪽으로 괜찮은 지표가 있긴 했습니다. 다만 저는 이거를 제노아 경기여갖고 언더오버는 조금 살리려고 했었고요. 저는 그냥 이 경기 햄무 가는 게 가장 괜찮아 보이고, 또 요즘에 사스올로가 생각보다 무기력하게 승리를 못 챙기는 경우가 많았다는 걸 또 고려를 한다면은, 저는 무승부까지도 볼 것 같긴 해요. 막 제노아가 원정승을 거둘 것 같지는 않고, 사스올로한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사스올로는 진짜 뭐든 가능해. 사스올로는 진짜 인터밀란 발목도 잡고, 인터밀란 올 시즌 유일한 패배가 사스올로죠. 유벤투스도 잡고 막 그런 팀인데, 엠폴리한테도 질 수도 있고 제노아한테도 뭐 질 수도 있고 그런 팀이어가지고, 저는 사스올로 경기 그냥 햄무 정도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몬짜 대 피오렌티나도 어렵죠. 일단은 팀 와꾸부터가 되게 어려워. 왜냐면 피오렌티나가 제 개인적으로 옛날에 이제 빈첸조 몬텔라 감독이 지휘할 때나, 하여튼 옛날에 막 보르아 발레로 있고 주세페 로시 있고, 한때는 살라도 피오렌티나였어요. 살라도 막 콰드라도 있었고, 막 그때는 진짜 피오렌티나 매력적인 축구를 했었습니다. 진짜 세리아에서 막 티키타카를 하는 그런 팀이었어.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거는 거의 한 10년이 다 돼가는 시기고, 요즘에 피오렌티나 사실은 무슨 축구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막 베르나르데스키 같은 친구들 팔고, 이제 키에사도 유벤투스로 갔고, 블라호비치까지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피오렌티나는 팀 에이스 계보가 쥐세페 로시 이후로 베르나르데스키, 키에사, 두산 블라호비치, 이렇게 팀 에이스 계보들을 다 유벤투스로 보내버렸어. 그러면서 이제 점점 뭐랄까 약간 좀 에이스를 막 자주 팔고 하다 보니까 많이 페이스가 떨어졌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피오렌티나가 사실은 무슨 축구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막 중간중간에 뭐 카스트로빌리라든지 소틸이라든지 뭐 나름대로 괜찮은 선수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글쎄 나는 올 시즌에는 피오렌티나가 마땅히 막 에이스다, 와 이 새끼 에이스다 이런 친구들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저는 올 시즌 눈여겨보는 게 여기 있는 벨트란, 루카스 벨트란도 잘 업어온 것 같아요. 올 시즌에 그래도 피오렌티나에서 좀 이렇게 번뜩인다고 싶은 친구는 저는 벨트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최전방이랑 2선 다 가능한 이전 좀
라베찌 느낌이 나는 좀 선수고, 반면에 이제 요즘에 좀 나오고 있는 은졸라, 말 그대로 이제 장신의 탱커 같은 공격수라고 할 수 있고, 좀 지난 몇 년 동안 피오렌티나를 지탱해줬던 니코 곤잘레스는 좀 무색무취 느낌이 나고, 요즘에 그러니까 피오렌티나 난 사실 무슨 축구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나마 이제 조금 피오렌티나에서 눈이 가는 점이라면은 사이드백, 양 사이드백. 이탈리아 대표팀급으로 활약하던 비라기, 주장이죠. 비라기도 있고, 반대편에 있는 여기 카도에라는 선수. 제가 알기로는 이 친구가 이제 그 흑인 핏줄로 알고 있는데 2004년생으로 피오렌티나에서 간만에 이제 좋은 라이트백이 나왔습니다. 좀 올 시즌의 발견이라면은 이 양 사이드백이 상당히 훌륭하다는 점, 그리고 아르투르 멜로 들어와가지고 나름대로 좀 이런 지배적인 운영 잘하고 있다는 점이나, 보나벤투라가 지금은 요즘에는 살짝 폼이 떨어지긴 했는데 시즌 초중반에는 되게 잘했어요. 보나벤투라가 회춘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좀 눈여겨보게 될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몬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몬짜는 제가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요. 사실은 중위권 치고는 중원 구성이 좋다, 후방에도 나름대로 이름 있는 친구들 많이 있고 잘하고 있지 않냐, 뭐 담브로시오나 칼디롤라 다 오랫동안 뛴 애들이고, 그 골키퍼 디 그레고리오도 여기저기서 뭐 세리아의 중상위권 팀들이 다 노리는 자원이다. 중원에 갈리아르디니, 마테오 페시나 둘 다 이제 이탈리아 대표팀 상비군급은 된다. 콜파니 뭐 미들라이커다, 이런 소리 맨날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소리 할 때마다 이 몬짜의 경기력이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최근에 그냥 몬짜가 질 팀한테는 지고, 비벼볼 만한 팀한테는 비기고 막 이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내일 이거 피렌체를 하는데, 저는 피렌체가 막 볼로냐도 잡고, 볼로냐가 올 시즌 진짜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볼로냐도 잡았던 팀이고, 피렌체가 괜찮은 팀은 맞는데 과연 이렇게 중위권 팀을 막 압살할 정도냐, 그건 잘 모르겠어. 일단은 되게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뭐 올 시즌에 좀 홈 어웨이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살펴봤는데 사실 별로 눈에 들어오는 게 많이는 없더라고. 그냥 다만 몬짜 같은 경우는 올 시즌 홈에서 3승 4무 1패 10득점 5실점. 일단 홈에서 실점을 많이 안 하고 적당히 8경기 동안 10골이니까 득점도 조금 편이다, 이런 것들 눈에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피렌체가 또 원정에서는 3승 2무 3패, 홈에서는 5승 1무 2패로 상당히 승리를 많이 챙겨갔는데 원정은 3승 2무 3패다. 뭐 아니면 도다. 득실도 그냥 비슷비슷하고요. 그래서 양 팀이, 저는 좀 몬짜 쪽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나는 무승부가 나올 것 같은데, 양팀 다 좀 무승부가 적다는 것도 조금 걸리긴 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이거 난 피렌체가 잡는다기보다는 무승부가 조금 가까워 보이거든요. 뭐 몬짜가 이제 승격한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양팀의 뭐 이런 맞대결 데이터나 그런 건 별로 볼 게 없고, 저는 그냥 지금 양팀의 현 전력으로는 좀 답답한 경기에 이은 무승부가 가장 좀 맞지 않나, 일단 그런 생각 해봤고, 여기도 또 답이 잘 안 나와가지고 심판 데이터 같은 거 봤는데 마침 이 주심은 페널티킥을 굉장히 안 주는 주심이다. 특히나 원정팀한테 경기당 0.1개도 안 돼요. 0.06개니까 올 시즌에 원정팀한테 페널티킥을 거의 안 준 거야. 홈팀한테도 0.16개로 상당히 인색한 편이고, 전체적으로 경기당 페널티킥 개수가 0.22개로 많이 안 준다. 그래서 좀 언더도 생각해보는데, 피렌체 경기는 언더오버 가기가 좀 빡세요. 저는 몬짜는 조금 언더팀이라 생각하는데, 피렌체 경기는 언더오버 가기 좀 빡세가지고 고심 끝에 무승부 정도만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니면은 피렌체가 한 골 차 정도로 햄무로 이기던지. 근데 사실 좀 감이 잘 안 잡혀요, 경기는. 그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살레르니타나 대 AC 밀란. 자, 밀란 얘기를 하면은 밀란이 요즘에 나름대로 잘 이겨요. 잘 이기는 게 눈에 들어오고, 제가 여러 차례 AC 밀란이 지금 그 수비가 빵꾸 많이 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직전 경기도 보면은 밀란이 무려 몬짜를 3대 0으로 잡았습니다. 되게 편한 승리였어. 근데 그 3백에 일원을 뛰던 포베가 이제 토리노 임대 가가지고 약간 미들라이커 느낌으로 뭐 득점 기록도 좋고 그런 선수인데, 밀란에 와서는 자리도 많이 없고 미드필더 중에 상당히 후순위 옵션이었어요. 근데 지금 워낙에 밀란이 센터백이 많이 빵꾸나다 보니까 포베가를 내렸었는데 거의 한 20분 만인가요? 24분 만에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밀란이 센터백 뎁스가 빵꾸 났는데 포베가 마저 빠졌다. 그래가지고 이날 대신해서 그 시미치라는, 옛날에 이제 밀란이랑 크로아티아 대표팀 뛰던 그 시미치의 아들이에요. 나와가지고 골도 넣고 잘했어. 그래서 요즘 보면은 밀란이 좀 신바람 축구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내일 밀란이 천명을 한 게, 제가 이것도 갖고 왔거든요. 내일 밀란의 예상 선발 명단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일 밀란은 풀 라인업이다. 왜냐면 밀란이 다음 경기도 일주일 뒤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스쿼드 운용이 괜찮아요. 그래서 요즘에 밀란은 뭐 그 유스로 센터백 땜빵에도 이기고, 테오로 센터백 땜빵에도 이기고, 시미치 뭐 바르테사기 등등 뭐 이런 유스급들 땜빵에도 무난하게 승리한 경우가 많다. 그래가지고 밀란이 내일 뭐 상대도 솔직히 말해서 살레르니타나 정도면은 밀란한테는 좀 쉬운 상대죠. 지금 리그 테이블 보면은 살레르니타나가 리그 꼴찌입니다, 꼴찌.
리그 꼴찌에다가 실점도 리그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제가 뭐 살레르니타나 얘기할 때마다 블라요 디아 말고는 진짜 좀 위협적인 공격 자원이 안 보인다. 뭐 칸드레바 정도 있지 않냐 그랬는데, 실제 경기로도 블라요 디아 말고는 진짜 위협적인 자원이 없다시피 해요. 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살레르니타나는 이제 필리포 인자기, 원래는 파울로 소사가 감독을 맡고 있다가 여기 산프도리아전 승리, 이때 이후로 필리포 인자기가 감독을 했는데, 최근 이제 7경기 동안 2승 1무 4패, 결국에 최근 세리아 3연패 중이고, 한마디로 별로 못하고 있어요. 상대한 팀들 피렌체, 볼로냐, 아탈란타면 살레르니타나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일정이긴 한데, 일단 그런 어려운 일정 와중에 AC 밀란을 또 상대를 합니다. 그나마 이제 살레르니타나가 홈에서는 1승 3무 4패, 7득점 16실점, 원정은 0승 2무 6패로 되게 안 좋은데, 그나마 홈에서는 그래도 무승부도 꽤 있고 승리도 챙겨가긴 했는데요. AC 밀란은 일단 체급차가 많이 나고, 밀란은 그리고 원정에서는요, 지금 8경기 동안 15득점 14실점이거든요. 한마디로 AC 밀란은 원정에서 다소간에 골도 많이 났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것도 어려워가지고 주심 데이터 같은 거 뽑아왔는데 마땅히 대단한 거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홈팀이나 원정팀이나 비슷비슷하게 주고, 경기당 득점도 2.5골이면은 뭐 딱히 특출난 수치도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 경기에 AC 밀란이 풀라인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이랑, 살레르니타나가 지금 어려운 리그 일정 속에서 계속해서 패배하고 있다는 점 등등을 이렇게 봤을 때는 밀란의 승사이드로 볼 텐데, 과연 이제 뭐 햄무냐 마헨냐를 고르라면은 저는 AC 밀란의 마헨 2배 정도만 갈만하다 싶어요.